서원순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장 가 계신 동안 녹화를 못 떠가지고. 제 출장도 출장이지만 네. 우리 자축 장 대표님이 제가 축하드린다면 우선 얘기고 자축 하나 네. 하고 넘어가야죠. 예. 베나 TV가 독자 여러분 걸 그 성원에 힘입어 300만 클릭이 넘었습니다. 이참 장박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간혹가다 박수 치러 가고 이 북치고 300만 클릭 정말 의미 있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가 3천만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 400만, 500만, 3천만까지. 네, 끝날 때 하더라도 그거하고 오늘 얘기 하나 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예. 네. 법원 판결이 뭔가 좀 수상해지고 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법원 판결 중에 일부 법원 판결이? 판결 중에 네. 수상한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네. 좌편향된 혹은 포퓰리즘의 어떤 그늘이 짙게 깔린 그런 네.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법원의 대법원산에 법원 행정처라고 있습니다. 법원 네. 행정처장이면 대법관인가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주고받는 무슨 문건을 보면 이건 저급한 삼류 정당에서는 주고받는. 법원 행정처라면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로 그럼 아니 그 이제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법원의 행정을 보고 대법원장을 대리하여 법원 인사도 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문건을 한 거 보면 이건 뭐 삼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이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무리가 되고 이제 이러니까 네. 뭐 공식 뭐는 아니라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짚고 가자. 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딱딱 가장 좀 짚어주시죠. 가장 최근에 네. 문제가 된 게 11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네. 판결이 하나 났는데 뭐냐면은 전북도의회에 있는 도의회의 비례대표로 전 통진당 네. 통합진보당 그 위원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해산됐고 존재가 네. 부인됐죠. 네.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도 그 이제 산하 그 밑에 의원들도 네.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격 유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개인이 나 자격 유지할래 해가지고 재판 낸 거를 전주지방법원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거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바로 그 점에 앞뒤가 맞는데 처음에 현재 위헌 결정을 낸 건 헌법재판소죠. 그렇죠. 근데 전주지방법원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산의 법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지방법원은 법원의 심정을 대변해서 헌법재판소 너희들이 결정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결정권이 대법원과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갈등 내지는 대책 구조에 서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거죠. 마치 이제. 독자적 결정권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네들 법리 주장은 다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도 속에 있었다 이거죠. 그런 혐의를 받기에 예. 충분하다. 그래서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 하나이고 참 사법기관 중에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걸 지방법원이 그렇게 해서 네. 뒤바꿔버린 거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지방도의회 비례대표라는 거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은 그것도 중앙선관위는 그렇습니다. 유효하지 않다고 했거든. 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딱 나오니까 아까 말한 법원 행정처라는 데서 그 대법원 산하에 그 뭐 무슨 정책실인가 있습니다. 그 법원 거기에 사법정책실이라는 네. 어쨌든 법원 행정처의 기관에서 무슨 문건을 내려보내 가지고 네. 뭐라고 했냐면 전주지방법원에 각 지방법원에도 판사들이 있지만 대외 언론을 담당하고 판결을 조금 쉽게 설명하는 공보판사가 있습니다. 그 공보판사가 연락을 주고 가지고 공보 스탠스가 어떠했느니 이번에 그 판결은 그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느니 그리고 심지어는 판결 전문을 공개할 경우 보수 언론은 뭐 어떻게 하니까 이거는 정치가들이 정당에서 쓰는 바로 말이지. 그 점입니다. 그런 걸 공유하니까 네. 자,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뭐랍니까? 법원 입만 열면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죠. 판결로 판사는. 말한다. 근데 왜 그걸 공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는 사람들이 판결을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를 기자들한테 보도를 돌렸다가 네. 기자들이 전문을 보여주시오 보자 하니까 그제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게 나온 소동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보 스탠스를 생각하고 여론을 생각해서 했다는 네. 파퓰리즘 판단이죠. 그거는. 그러면 판결이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언필칭 입만 열면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이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감춘 자체가 넌센스인데다가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공보 스탠스는 했더니 보수 언론에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공당이 저급한 찌질이 조그만 정당에서나 그 여론 조작이 어떻고 여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런 짓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주지법의 판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놓는 네. 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법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시려면 한 열흘 정도 됐죠. 11월 18일인가 네. 해서 대형 마트에 그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규제하자는 영업일 뭐 이제 특히 무슨 그렇죠. 날로 놀아라 의무적 휴일은 강제로 하지 쉬어라. 마라. 몇 시 이후에는 네, 네, 영업하지 마라. 네. 이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시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부가 판단하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우리가 좀 이런 건 본질하고는 어긋난 치사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상권을 살리자고 골목 상권을 살리자고 하면 대법원 판사들은 골목 상권에 갈까요? 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백화점이나 봅니다. 아마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갈 네. 본인을 그렇게 쓰면서 만들어가 갈.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본질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 네. 공개하는 거 우리 베나 TV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통과합시다. 네. 그냥 어쨌거나, 섭섭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건 네.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넘어가고. 그거는 네. 넘어가고. 어쨌거나 그게 그 판결이 사실 하급심에서 맞았다고 행정심판하는 서울고법에서는 네. 국가가 그렇게 개입해서 장사를 몇 시까지 하라 무슨 연을 열지 마라 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던 거예요. 네. 고법이 그 정상적으로 내린 판결을 뒤집은 계약시키고 겁니다. 뒤집어서 대법에서. 네. 이게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혹은 좌편향된 네. 판결이 아까 말한 전주지법이나 이게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말이 났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하나 더 봅시다. 네. 11월 26일 나온 통상임금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성과급도 올해 지급됐으면 이제 그거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 GM 대우 네. 근로자들이 1,000명 이상이 연대로 한 그 판결의 결과인데 성과급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한 네. 직장에 여기 부서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다 다른 성과급도 그게 일정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었으니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네. 거예요. 그는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법원의 판단이 불과 2년 전에 그 유명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에 요란하게 나왔던 기억나죠? 네. 그때 통상임금을 대법원이 이제 가이드라인 준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통상임금을 뒤집는 큰 원칙을 내면서 세 가지를 내겠습니다. 획일성, 네. 그죠? 네, 일률적으로 나간다. 지급이 돼야 된다. 일률성, 고정성.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획일성 이런 거는 부장도 주고 과장도 주고 뭐도 주는 네. 거 요런 거. 네. 그다음에 정기성은 뭐 매년 추석 때마다 준다든지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금액이 일정히 정해져 있다든가 요런 그게 이제 고정성. 고정성 뭐 이렇게 정기성, 획일성, 고정성에 따라서 통상임금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 성과급에 나눠주는 거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는 네. 스스로 판결의 일관성에서도 맞다고 보는데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법원이 좀 편향된 그거고 아니면 이런 성향이 대법원 판사들이 어쩌면 노동자는 약자다. 노동자 편을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런 고정관념. 네. 언더도그마 네. 현상. 약자는 선하다. 노동자도 약자다. 노동자는 선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노동자는 약자도 아닙니다. 약자가 반드시 선하다는 것도 그것도 언더도그마 현상이 잘못됐고 네. 강자는 무조건 나쁜 놈. 약자는 반드시 선하다. 이건 오버도그마 현상. 약자는 반드시 선하다. 언더도그마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노조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강자지 절대 네. 약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는 노조 자체가 어떤 그 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 뭐 아니 네. 그 노동조합은 그 부를 만들어내죠. 네. 근데 그 노동자의 노동조합은, 조합은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 그까지는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조합은 하나의 조합 운동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정치. 어쨌거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밖에는 노조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나마 그렇죠. 예, 예. 동일 업종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들이 예, 예. 다 뭐 노조원입니다. 노조 조직률 네. 들어가면 참 우리가 또 이야기 또 길어집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음.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 경향입니다. 이 법원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뭔가 수상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네. 있다. 두 번째는 그런 판결이 많아지는 것과 아까 법원 행정처 이상에 나오는 것은 법원이 저급한 정치에 물들고 있다.
안 그래도 정치 과잉의 사회라고 많이 했는데 법원까지 정치를 하고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그걸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87년, 88년 요때 임금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많이 올랐죠. 예, 어떤 경제학자들은 89년, 90년이 되면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가 그만 뻥 터진 게 IMF고. 그거는 네.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겠지만 임금 인상은 네, 두 가지가 있죠. 임금 인상은 문자 쓰면 생산성의 혁신의 결과여야 된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임금 인상은 똑같이 만들던 물건을 더 싼 비용으로 만들거나 네, 아니면 똑같이 만들던 물건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거나 네, 아니면 더 많이 팔아서 네, 박리담회로 네, 이익의 많아서 규모를 늘리거나. 결국 이익을 네. 넣어서 그때 임금을 늘려야 네. 되는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새로운 신차원의 제품을 만드는 네. 같은 얘기 신차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넓힐 때 임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 외의 모든 임금 인상은 거품입니다. 네. 아니면 벌어놨다가 유보했던 것을 나눠주거나 네. 아니면 미래에 벌 거를 땡겨서 빚을 내서 미리 빚잔치를 하거나. 네. 땡겨서 쓰거나 이거 외에는 임금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결국 IMF 때 반토막이 나서 비로소 생산성과 임금 네.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임금을 급속도로 올린 게 그 당시 임금 노동경제학 한 사람들 보면 우리 임금 상승률이 무지무지 올라간 게 네. 쫙 나오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경제 위기로 뻥 터진 게 외환위기라는 겁니다. 네. 물론 현상적으로는 금융위기로 시작됐지만 외환고갈로. 그래서 외환위기 그 혹독하게 사람들이 잘리고 임금이 줄도록 한 거는 그건 조정 과정이에요. 네. 그렇게 강제로 험하게 조정하는 게 위기의 극복 과정이고 그래서 임금에 관한 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포퓰리즘이고 그 포퓰리즘은 빚을 내 쓰거나 전에 있는 거 털어먹거나 생산성이 어긋나는. 그래서 그걸 문자로 하면은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임금 현상이 입생성이 된다. 생산성이 혁신될 때 임금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근데 법원은 왜 이러는 그래 거예요? 법원은 이제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법원이 이렇게 보는 게 좀 하나의 정치에 물들고 있다. 그다음 법원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왜냐하면 판결로 말한다는 사람들이 딴 걸로 말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 훌륭한 판사도 있겠지만 이런 판사들이 늘어나서 법원의 신뢰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법원이 신뢰를 못 받게 네. 되면은 법원에 대한 개혁의 그 요구가 늘어날 것이고 메스가 수술칼이 외부에서 들어갈 역시 수가 있는 IMF 겁니다. 때 IMF라는 외부의 칼이 한국 네. 경제를 수술했던 것처럼 가령 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네. 시민들과 정부 위주로 만들어진다든가 가령 뭐 이건 그 극단적인 가정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법관에 대한 더 엄격한 평가와 재임용 제도 지금 뭐 우리 네. 법관 되면 재임용 제도 형식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획돼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당하지 않으려면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권위, 법원의 그 독립성은 탈정치화. 스스로 지켜야 된다. 네. 스스로 법원의 그 독립과 권위, 뭐 권위는 막 그렇다죠. 정당한 권위, 사법부의 독립은 말끝마다 사법부의 독립. 네. 그거를 외부에 개입하면 스스로 지켜야 된다. 스스로 지키는 길은 바로 우리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에서 나타난 헌법 절수를 하고. 네, 시장 경제를 헌법이 수호하고. 다 했잖아요. 네. 자유민주화 시장에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엉터리 대먹지 않은 삼류 정치 해가지고 뭐 무슨 여론전에 이따위 이제 벗어나고 네. 법원 고유의 아니 길로 법원이 가는 왜 길이다. 여론에 신경을 씁니까? 법대로 판결을 하면 되지.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번에 예컨대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 어리석은 세월호의 이준석이라는 선장도 네. 문제고 그건 당연히 뭐 잘못이 있지만 그게 무기 때리고 막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혹시 여론에서 그냥 아예 저놈 죽여라 결론 내놓고 한 건 아닌가 이를테면 그래서 사법부는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이게 여론에 쫓긴 네. 판단 아닌지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오히려 용기를 갖고 봐줘야 되는데 꼭 이를테면 이준석이 잘못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저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고 눈치를 보고 대중의 흐름에 그냥 쫓아가고 파퓰리즘으로 가면은 사법부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어둡고 네. 힘들어지고 그것은 꼭 국민의 인권 신장에도 거꾸로 가는 일이다. 사법부가 알겠습니다. 흔들려버리고 법원이 제 기능을 못 가지면 우리 국민의
인권과 자유와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